일단 무료연애 진단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호웅님 사연 먼저 해드리고, 첫 번째로 호웅님, 두 번째로 진진이님. 동성연애도 상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진진이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진진이님, 세 번째가 독님 사연인데, 독님 사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호웅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의 재회,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며 지쳐 떠나버린 상대 때문에 고민입니다. 호웅님 사연이고요. 재회고 여자분이시고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세요. 교제 기간은 1년 정도 교제를 하셨고요.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있었던 일을 적으면 글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아마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계는 제가 먼저 상대방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번호를 따서 연인으로 차차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짧은 만남으로 누군가를 만나보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연애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너무 초반에 많아서 상대방이 제 기대에 맞추려고 저한테 많이 끌려다녔어요. 저희는 둘 다 성격이 무난한 편은 아니고 자존심도 세서 자주 트러블이 있었으나 마지막엔 상대방이 저에게 많이 맞춰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싸움이 깊어지면서 그 당시엔 어린 마음에 날 안 좋아하나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계속 만났어요. 이게 어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무조건 어리다고 이런 행동을 하진 않으니까요. 어린 마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반쯤 되니 싸우게 되면 상대방은 욱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집에 가자고 하고, 저는 이런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대화로 풀고 싶어서 잡고 하다 보니까 서로 화해 타이밍이 늘 안 맞았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상대방 남자친구도 인간이고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잘해보려고 참았는데 나중에는 안 참는 거죠. 예. 왜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뭐 미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처음에 꼬실 때만 참지 나중에는 안 참아요. 왜냐면은 미래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요, 아무튼 뭐 그걸 뭐 남자가 참고 안 참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면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뭐 스트레스 받아도 잘해보려고 참았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회피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피형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랑 상담하시는 제 사연들 보면 남자친구가 항상 회피형이고 불안형이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황으로 통해서 인간의 성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소모가 길어지면 헤어지자, 우리 진짜 안 맞는다, 지친다 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서로 이별을 고하고 감정이 서로 풀리면 또 당일날을 제외하고 반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제 정말 이해관계는 안 맞는데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만 서로 좋아하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를 할수록 신뢰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의 제가 많이 잡는 편이었어요. 상대방은 제가 너무 단호하게 굴면 잡을 생각보다는 혼자서 슬퍼하며 미안해하긴 하지만 연락하려고 했었어 하며 흐지부지 굴었거든요. 서로 노력해보자 하고 각자의 잘못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시간이 흘러 또 트러블이 나면 상대방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상황적인 동물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나이가 어리시고 인생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도 나눠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거랑은 상관없이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고 함부로 말하죠? 왜 이 사람이 이러겠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짧으신 거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상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동물이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약속하는 거는 거의 못 지키신다고 보시면 돼요.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신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이나 상황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지배를 받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이해관계, 스트레스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다. 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요, 제 방송 정말 안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게 감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직 방송을 완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만나가면서는 감정의 문제로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관계나 이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거 약속 안 지켜질 게 뻔하지. 이런 약속을 왜 합니까? 이거 유치원 때 약속하는 거예요. 응?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기 약속.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7살 때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거 가지고 약속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는 도대체 몇 살인가 싶습니다.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하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응? 이거 약속, 이거, 그러니까 해도 믿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응? 약속 깨라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약속은, 서로,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지만 서로 어느 정도 득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득이 있어야지 약속을 지키는 거지 그냥 신의로 지키는 거는 없어요.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지켜준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린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내가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득이 있어야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응? 뭐 돈이라든가 뭔가 내가 크게 뭐 그 관계에서 지켜줄 만한 상황이 돼야지 지키는 거지, 약속 안 지켜준다고 떼쓰면요 어린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밀 공유하고 야 이제 우리 비밀 지켜주기다 이렇게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이해관계가 사라져서 안 지켜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약속 안 지킬 수 있어? 응? 비밀 막 누설해도 돼? 누설을 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아무튼 이런 약속하지 않기. 약속을 하더라도 이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득관계를 형성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약속이 맹약이라는 게 지켜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면요 이 약속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친구 관련된 일로 종종 트러블을 만들어서 제가 얘기하기도 해봤지만 상대방은 미안하다 하면서도 제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듯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호응님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 뿐이지 무슨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거, 상대방이 왜 이해를 해줍니까? 그래서 서운해도 이해해보고 참아보려고 하면서 점점 쌓여왔는데 또 친구 관련된 문제로 제가 화난 이유를 알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집에 보내고 성의 없는 사과와 함께 먼저 잔다고 하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여봐,
약속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약속 자꾸 깨먹는데. 이럴 거면은 약속하지도 말아야지. 상대방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알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고 막상 진짜 헤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후회가 되어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상대방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헤어지자고 너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 잘못한 거다. 시간을 달라고 말하길래 저는 상대방이 저를 붙잡은 적이 적어서 이대로 헤어질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항상 싸우고도 헤어져도 화해하고 잘 만나지 않았냐 하고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방 이거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안 되시고요. 그냥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떠나는 게 무서워서 잡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고, 예, 아무런 뭐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예. 지금 이 여자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자기를 붙잡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여태까지 사연을 갖다가 진짜 수백 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한 수백 개는 될 겁니다. 지금 218화니까요. 예, 제가 하나씩만 해도 200개가 넘겠죠. 자, 그 상황을 갖다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겁먹을 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본인은 두려워서 붙잡는 행동만 하는 거야. 응? 두려워서 붙잡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헤어지자고 했으니 먼저 잘못한 거다.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시간 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간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정말 설득하려는 행동은요. 이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는 걸 독려하는 행동이 되고요. 간식을 던져주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쪽으로 굳건히 마음을 먹겠죠. 자, 이제 상대방은 이미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길래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호응님이 이제 간식을 던져줘서 더 굳건하게 헤어지자는 쪽으로 마음을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호응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본인을 싫어했습니까? 만나는 과정에서 싫어진 거죠. 그럼 마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 아닙니까? 왜 꼭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메타프레임 1번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셨고요. 사연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좀 사연을 읽고요. 바로 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다 비슷한 내용이죠. 보통 이런 사연들의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일들이 좀 밑에서 쭉 뭐 행동을 하실 거 뻔하니까 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아직 너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화도 나고 상상도 안 된다고 하자 상대방은 당분간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시간이 흘러 너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 한번 볼 수는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그럼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이후로는 저는 상대방한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제가 너한테 부담되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연락 안 한 지 2달 정도 되어가요. 상대방과의 이별 이후로 상실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사람 마음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아이고 뭐 연애를 이렇게 서툴게 하고 내가 상처받아도 이해하고 잘해주니까 이런 꼴이 나는구나. 깨우침이 약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깨우침이신 것 같고요. 헤어지잔 말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5살 정도의 그런 23살 뭐 아무튼 그때쯤 깨달았던 것 같아요. 미루코님을 알기 전에 다른 상담사와 재회에 관련된 유료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분께서 남자가 후폭풍이 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줬어야 했고 상대방이 저한테 여지를 남긴 말들은 그저 상황을 회피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있겠거니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이래요. 완전 거짓. 이런 상담사도 돈을 받고 상담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이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뭐.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마음을 미움받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다 하시고, 저희는 안 될 것 같다 하시기에, 아, 이제 정말 우린 끝이구나. 내가 노력했어도 상대방한텐 못된 사람으로 남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의 마음도 접으며 제 생활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루코님 방송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자, 예, 뭐 재회랑은 제가 재회를 막 하고 해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재회를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회는 돼요. 예.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회는 됩니다. 저는 뭐, 왜 재회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재회가 돼요. 예.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줬지만, 저는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재회를 좋아하진 않지만, 재회는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이 남자친구분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히 연락해도 되고요. 뭐 한 번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변했다면은 다시 이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바는 두 분 다 나이가 어리고요. 20대 중반이시거든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고요. 아무래도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난다고 개선점이 없을 것 같아요. 미성숙한 때 그대로 남아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또 연락이 오고 만나게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또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또 시간 지나면 또 봐요. 예. 안타깝게도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 사람이 별로, 우리가 여러 번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요,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잘 깨우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냥 대부분 그냥 인간이 잘 변하든 안 변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본능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 카테고리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한 6개월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방송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개월 지난 이후에도 이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6개월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건 기대 가치가 약간 떨어지게 돼요. 이걸 갖다 미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률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카테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잘 변하지 않고요. 이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늘상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렸지만,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고요. 저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 저는 쉽게 변하지 않고 이 방송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머릿속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6개월 지나고 6개월 전과 나의 모습, 6개월 이후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나보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재회와 이별도 너무 많이 반복했고, 집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사랑이 아닌 것 같다며 지쳐서 떠났는데 재회가 가능할까?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재회는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80~9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하던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상황 탓이겠죠? 예, 뭐 그 상황 탓 맞습니다. 예, 상황이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물어봐봐야 이런 뭐 사랑이었냐 사랑이 아니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생각을 해봐도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려요. 이 세상에 철학자 뭐 니체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이 니체나 에이리 프롬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못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 철학자들마다 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 서로 다르니까.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니까 이제 뭐 사랑 타령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 제발 사랑 타령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외를 아니 뭐 잘 만나고 있는 사이에서는 사랑 얘기해도 돼요. 너 사랑하지? 뭐 사랑해 이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제외를 하실 때는 적어도 그런 얘기는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제외는 또 되니까요. 사랑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외는 잘 됩니다. 만나셨을 때도 정말 좋으면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탓 맞고요. 정말 그런 말까지 나온 건 헤어져도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어머니 밥상을 받았어도 후회도 안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다 이런 얘기 집어치시고요. 시간 지나면은 제 카테고리가 되니까 뭐 이전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작업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린 재회를 하는 것도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꼬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 꼬실 때 우리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실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게임 끝나요. 예, 작업이 안 되는 거지. 아 얘가 나를 싫어하나? 그러면은 괜히 쭈뼛대고 말도 잘 못 걸 거 아닙니까? 뻔한 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이거 갖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작업을 할 때는요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지 뭐 안 될 걸 갖다가 대비를 하고선 경계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 아유 그럴 거였으면 작업을 1도 못해요. 예. 얘한테 거절당할 걸 대비해서 말을 건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거절당할 거 대비해가지고 반격기라도 준비하시게요.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제외를 하고 나서 이제 제외를 할 때 내가 연락을 해보는데 혹시 걔가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 연락을 안 받으면 다음에 하는 되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반격기를 준비하시기야. 뭔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작업이 되나? 예. 내가 어떤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했는데 걔가 데이트 신청 무조건 받을 확률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이건 그냥 생짜 데이트 모르는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도 데이트 확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니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거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셔가지고 물론 두렵고 떨고 있으신 건 알겠는데 이건 뭐 작업 성공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요. 예. 작업 성공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미워지다가도 정 때문인지 한 번씩 편안하게 만나서 얘기라도 나누고 싶다고요. 미해결된 감정이죠. 뭐.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감정이고요. 예. 부담될까봐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 연락하면 좀 웃기겠죠? 아니 뭐 시간 지나서 연락하는데 뭐가 웃기긴. 상황이 별로 웃기는 상황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 뭐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웃으면 더 좋은 거죠. 자, 너무 사연이 길어진 것 같네요. 예, 여기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사연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혹시 들어오셨나요? 예. 혹시 이분 들어오셨어요? 호웅님 들어왔네. 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있구나. 호웅님. 안 들어온 줄 알고 제가 세게 얘기했는데. 또 들어와 계셨네. 예. 자,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 혼내줘서. 예. 제가 뭐 일부러 혼낸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호응님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이게 상담이 5월 21일 날 올라온 거니까 한 열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인가봐요. 예, 한번
동성연애는 이제 유료 상담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올려주신 거는 이제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동성연애도 별로 똑같습니다. 아,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또 동성연애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동성연애 상담 가능할까요? 그래서 환승이별 진진이 님이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23살의 남자 대학생이시고요. 연애 횟수는 5번 정도래요. 많이 했네요. 교제 기간은 지금 289일. 날짜까지 다 세신 것 같고. 알고 지낸 거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유튜브와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조용히 시청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 연애에서는 제게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이별을 겪고 며칠째 힘들어하던 와중에 미루코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고 사실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솔직한 조언 부탁드린다고요.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니까. 자, 가끔 기분이 나쁠 때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남녀 문제가 아닌 동성 간의 연애라 더욱 조언해 주시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동성 연애도 상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료 상담에서는 당연히 안 올라오죠. 여러분들 무료 상담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유료 상담 내용에서는 동성연애, 불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여성적인 부분이 많고 상대방이 남성적인 부분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돼서 시작해봅니다. 똑같아요. 예. 연애는 똑같아요. 동성연애도 일반적인 연애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똑같아요. 예. 우선 전 5살 연하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한 번밖에 안 되었지만 바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첫눈에 반해서 고백까지는 크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사람은 싫었지만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어서인지 어리지만 성숙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모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고백은 상대방이 하였고 새벽에 전화로 왔더라고요. 귀여운 말투로 쑥스럽게 고백하는 모습에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200일 정도까지는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갔어요. 서로 많이 싸우지도 않고 잘못한 게 있으면 혹은 싸울 뻔한 원인이 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진지한 얘기를 통해서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200일 정도 되던 때 우연히 새벽에 남자친구 카톡이 켜져 있어 몰래 보던 중에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수위가 있는 카톡과 사진을 주고받았던 것을 제게 들키게 되었어요. 시작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았고요. 저는 전 애인을 그의 바람으로 잃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고 그때 저는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제게 잘못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너무 밉고 싫었지만 만나게 되었고요. 만나서 남자친구는 울면서 사과했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별을 들은 당시에는 너무 멍해져서 그냥 이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제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건 되게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요. 결국 저는 좋아하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대로 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항상 똑같죠. 예, 패턴이. 일반적인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좋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고요. 제 몸 안에서 의심과 집착이 싹을 트게 된 거죠. 그리고 220일 정도 되던 날 또 한 번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데이트 어플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저는 남자친구를 추궁했습니다. 그럼 어플 정도 검색한 거 정도.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경계하기 악습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깔았다가 지운 거라고 남자친구는 얘기했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가져가서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자 화가 난 저는
강제로 휴대폰을 뺐고 어플을 깔아서 이전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사실 사람들이랑 가볍게 채팅도 한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남자친구는 갑자기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였고, 그의 안쓰러운 모습에 저는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제게 장문의 카톡을 주저리 미안하다고 막 하면서 저 없으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예, 이걸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비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미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봐주는 입장이 되고 얘를 갖다가 이제 그냥 아쉬워서 그냥 데리고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 관계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마음씨랑은 상관없고요, 상황이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은 내가 받아줬어. 이 사람은 죄인인 거죠. 죄인인데 유예기간도 주잖아. 집행유예죠 이게. 이런 죄인 취급을 받은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헤어지는 게 정말 미련 없고 잘 보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있더라도요, 일단은 이때는 끝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야지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갑이고 을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용하는 관계처럼 돼버려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제 봐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걔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뻔하죠? 그런 상황에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과 비는 시간, 연락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어디 가게 되거나 놀러 가게 되면 카톡이나 이런 걸 갖다 꼭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갖다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고, 이런 관계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당장 이제 감정적으로 만났긴 하겠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갑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0일에서 한 80일 정도 되던 때에 남자친구와 이런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얘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친 거야. 그러면 이제 못한다고 하겠죠. 야, 배째라 이제. 전문용어로 BJR, 응? 배째라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유가 있는 집착이니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남자친구는 자기 시간과 자유가 없어진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뻔하잖아. 이런 행동 할 거라니까 내가 예상했었잖아요. 그죠? 결국 289일 정도 되던 날에 이제 또 한번 싸우게 됐고, 이제 알바를 끝내고 가던 길에 저와 전화를 하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계속 말이 없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헤어진 거죠. 이별 받아들이고요. 예. 그 밑에 이제 매달린 일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읽으면요, 예, 제가 또 상담을 못 해드리니까 그냥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뭐 신랑이 하거나 이제 매달린 내용이 나왔겠죠. 예. 어떻게 매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들 비슷한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도 엄청 내용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패스. 자, 패스하고 질문부터 볼까요? 이제 맨 마지막에만 좀 볼게요. 6월 3일이 마지막인데, 오늘이 6월 4일인데 6월 3일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수정을 하셨나 봅니다. 추가하셔도 돼요. 내용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제 글을 지우고 튄다거나 이런 행동하면 이제 제가 잡으러 갑니다. 예. 상담 다 받고 배째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상담 안 해줄 겁니다. 예.
자, 전 남친 배사, 푸사, 배경사진, 프로필 사진, 다 사라지고, 노래로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던 이선희 여우비가 올라왔다가 제가 좋아하던 10cm 스토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하면서 바뀐 건지 아니면 썸 타던 사람이랑 잘 안 된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설레발 안 치려고요. 아파하는 걸 보니까 후련하기도 하지만 저랑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묵묵히 보고만 있자니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나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리지만 전 애인은 너무 어려서 사랑과 이별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바로 만나는 거에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어려서도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흔하지 않잖아요. 저도 18살 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18살 때는 정말 사랑의 깊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를 먹으며 사랑의 깊이를 점차 깨달았듯이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며 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 했어요. 나이를 좀 더 먹었을 때 제 전 애인은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 진지해질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너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화끈한 성격과 말투 너무 좋았고요. 말하는 자세 등 배운 점이 많아 조율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내용 보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50살, 60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요. 사람의 경험이 생기면 깨우침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미르크 생존연애 이제 지금 계속 듣고 계시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 배울 데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깨우침이 조금 빨라요. 왜냐면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대충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좀 좋으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그냥 얘기를 들어도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가치는 없습니다. 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변할 수 있냐면 소극적으로 변해요. 인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자꾸 실패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질 뿐이에요. 소극적으로 변하고 의기소침해지지 뭔가 내가 이 세상은 내가 돌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한 100명 중에 1명, 2명 예, 그 정도도 많나요? 예. 일단 그런 거의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자꾸 틀리면은 주저앉지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꺼내서 이걸 갖다가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보는 건데 이 지도가 살면서 안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소극적으로 변하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야, 또 이게 틀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뿐이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이건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저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운 좋게 저도 여기 앉아서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대부분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좌절해서 두려워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응? 그런 겁니다. 나이의 문제 아니고요. 예. 예,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 이 세상이 미지수가 너무 많고 경험이 부족하면 그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 약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없이 혼자서 결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 부족사회 우리 부족사회 이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부족 사회에서는 그런 장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갖다 지침을 줄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든 장로 같은 사람이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나이 든 어른들이 좀 얘기를 해줬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어른 공경을 하잖아요. 어른 공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 경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대물림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근데 요즘엔 없죠. 개인주의화 되고요. 뭐 노인들 뭐 나이 들고 그냥 취급 안 하고요.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런 문화라는 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지혜를 얻는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이제 지혜를 대물림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사회적 문제. 예.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고요. 예. 다음 이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독이 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3개월쯤 지났을 때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 만약 연애 중인 티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일단 이 남자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남자친구, 나이 어린 이 남자친구는요, 내가 보기엔 약간 애정에 대한 도착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증이라고 얘기할 수준을 넘어서요. 약간 애정 도착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애정을 더 갈구하는 시스템인 거야. 이 사람의 패러다임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획득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악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3개월 지나서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연애를 하든 말든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환승 이별에 대한 미르코님 강의를 봤는데 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사귀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제 기준에 전 애인은 연애 중일 때 카톡을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내면적인 판단은 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갖다가 다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바람 피면 절대 만나지 않고 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은 만나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많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정말 나쁘거든. 나한테 되게 나만 바라봐주고 잘해주는 남자 만난다고 하죠. 근데 그런 남자 안 만나도 연애 잘하잖아. 실제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본능적인 부분이 영역이 좀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 짓거리는 것 같다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응? 이런 것 갖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3개월 이후 카톡을 해도 된다면 제가 9월 입대 예정인데 가볍게 군대를 간다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독이 될까요? 아니, 군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군대 가면 근데 이 사람 못 만나요. 예. 9월에 입대 예정이라고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얘기를 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남자분도 그렇고 지금 저한테 신청하신 이 진진이 님도 그렇고 상대방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의존을 하고 진진이 님도 의존을 하고 상대방도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의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제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서로 의존을 하려고 어린애처럼 구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고 싶은 거지. 자기는 아직 어른이 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는 행동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입장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상대방은 또 선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도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야. 사랑을 또 받으려고 해, 걔도.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안 맞고 대화가 뭐 겉돌아요. 내가 보시면 이 남자도 자기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든. 이해관계가 안 맞고 얘기가 겉도는 거야, 자꾸. 자, 두 번째.
혹은 너무 이르다면 군대를 갔다 와서 2년 후에, 혹은 요새 군대에서 자대 배치 후에 업무 시간에 휴대폰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라 군대에 있는 기간 안에는 카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행동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아마 군대 있는 동안에는 그냥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군대 있는 동안에 그냥 잠수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수라는 표현이 뭐 어울릴진 잘 모르겠지만, 예. 자, 세 번째 질문. 정말 만약에 또 다시 제외하게 된다면 제가 답답하더라도 한동안은 아예 애인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상식적으로 저에게 있어 연애를 목적으로 이전에 연락했던 사람과 연락을 이어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막는 것은 그냥 카톡의 집착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이쪽에서는 파트너 관계로 연락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화 내용은 가릴 것 없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성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진이 님이 이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다면요, 성향을 문제를 따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집착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걱정되시면은 이 사람하고 안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본인은 파트너 관계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야지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수준에 맞는 거예요. 응?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을 바꾸려는 행동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맨날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전 애인에게 후폭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유, 있죠. 있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외가 안 돼.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제외가 안 돼. 아, 진짜 이건 제가 제 강의를 보면은 제 강의 트레이드 마크 강의가 있잖아요. 프레임 강의입니다. 제 여태까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프레임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메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적인 행동을 만드는 건요, 메타 프레임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 프레임을 갖다가 함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레임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타 프레임 1번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예요. 응? 근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 프레임 2번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요.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준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프레임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제외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진이님이나 그 남자친구나 서로 반응만 살피고요,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애같이 구는 거예요. 이 사이에선 어른이 없죠.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는 정말 나는 제외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몇 개월 후에는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외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후폭풍은 무슨 후폭풍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이 관계를 컨트롤해 나가는 선장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 후폭풍 기다린다는 건 제외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그 도끼병이 좋긴 합니다. 예, 연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끼병이 좋은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행동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반응을 신경 쓰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끼병은 좋은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치를 갖는 거는 반응을 신경 쓰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약간씩 핀트가 어긋나요, 여러분들. 응? 메타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런 도끼병은 자기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가 있냐면 상대방이 나를 불안하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도끼병을 가져봐야 도움은 안 되겠죠. 그런 일반 심리인데 나중에 또 설명 또 해드릴 거고요. 그런 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비극적으로 흘러가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좋아질 거라고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걸 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 도끼병은 필요가 없고요.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예. 메타프레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메타프레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야채 가게에서 장 보러 갔죠. 제가 야채 가게 전에 얘기도 한번 해드렸지만 야채 가게 가서 내가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요?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지. 그죠? 야채는 내 배추가 어떤 물건이 싱싱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알고 사야지.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요리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죠? 근데 절인 배추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 배추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배추가 좋아 보여서 사면 되겠어요? 배추가 좋아 보이는 게 배추 사러 갔다가 파프리카가 좋아 보여서 파프리카로 요리하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만날 때도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지 무조건 뭐 좋아 보이는데 마음에 들어 보이는데 그냥 가서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응?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응? 자, 아무튼 이미 저에게 한번 돌아왔을 때 전에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을 살피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후폭풍이었던 건지 알 수는 없다고요. 후폭풍이 와도요 만나면 안 되고요. 일정 기간은 시간을 두고서는 3개월이면 3개월 야 연락이 왔어.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오더라도 야 우리 관계가 정말 발전적으로 흘러가려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 필요하지 않겠어? 지금 당장 만나면 우리 괜찮을까? 어차피 깨진 도자기 이어붙이는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우리 정말 좋아하면은 그때 만나야지 난 될 것 같다. 이렇게 관계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뭐 후폭풍 와가지고 만나면 제외되고 미련이 있어서 하면 좋겠어요? 이거 바로 전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나다가 완전 망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담인데요. 이건 좀 짧아요. 예, 동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동님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 받으셨던 분 맞죠? 예. 게시판을 보면 맞아요. 엄청 저한테 상담을 아주 꾸준히 받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진짜 대단해요. 한번 볼게요. 제 생각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다고요. 남자분이시고 28살의 취준생.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가장 최근 상담글을 방금 생방송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의있게 중요한 핵심들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문현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다고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상담이 몇 차례 쌓여서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며 가치를 낮추며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2주 후에 장문의 카톡을 보낸 후 차단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다른 SNS 등을 차단하자 여자친구가 다른 핸드폰으로 저를 저장해 두었고 그 후에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 변화에 대한 상담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글을 약간 수정하는 28일 기준으로 마지막 카톡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의 변화 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받고 현재 선생님 이론에 제가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며 다른 분들에게도 사례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달은 기다려야 하는구나. 왜 이렇게 길지? 어쩔 수 없이 참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허용되는 기간까지는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더라도 고민을 해볼 듯 합니다. 세 달은 선생님께서 최소로 기준치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줘서 시켜서가 아니라 제 감정 기준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고요. 이런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연락해보시면 돼요. 3개월 넘어가고 한 4개월 차 돼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외가 돼요. 약간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서는 접근을 해야지 제외가 되는 거지, 내가 무작정 제외를 꿈꾸고 있으면 제외가 안 돼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메타프레임 설명하면서 이해해 드렸죠. 내가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반응을 끌어당기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제외가 안 되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응?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여자친구가 이러이러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부분을 다 고치고 멋지게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치 구걸하듯이 만남을 이어가고 선생님 말씀대로 관계 자체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응? 응? 자, 이런저런 방법 등 어떻게 하면 날 받아줄까, 왜 떠났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쓸데없는 많은 합리화들을 하고 의미부여를 하고 싶어 힘들어 했는데, 주체가 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런 행동으로 떠났다면 내가 그 반대 행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제가 주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응? 제외를 하고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인간은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면서 성숙한 어른을 만나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미성숙하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족사회 이론에서의 이런 지적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완전 파괴가 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성인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시면 나이가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약간 어른이 될 수도 있는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되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선택받으려는 행동을 하는데, 사랑받으려고 하고 선택받으려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렸다시피 본인이 선택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2개월 얘기하시는 호웅님, 기준이 없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입장이 돼야지 그 사람이랑 나랑 잘 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내가 사랑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왜 그 사람을 만나? 제외하고 싶으니까? 마음이 좋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개선해가지고, 내가 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를 고르려면은 내가 왜 이 남자인지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지. 응? 그냥 쓸데없이 그냥 어떻게든 제외하려고 명분을 만들어 오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뭐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갖다가 잔뜩 세우시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시지 마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코님 이론 증명 사례들입니다. 좋아요. 이런 증명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좋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분, 카페에서 헌팅으로 알게 된 분, 두 분에게 조금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처음에는 선생님 이론과 반대의 방식으로 쫓아다니는 모습, 맞춰주려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이제 밀어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밀어낼 때는 정말로 떠나게 되는 경우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표출되어 떠나게 만드는 경우만 있을 뿐, 밀면 사라져 버리지 않고 더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프레임이 아주 초반 근간되어 있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프레임 개발할 때 했던 행동이죠.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끊어내는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본능적으로 쫓아다니게 돼요. 지금 하는 행동이 딱 그런 행동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나 자체가 구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갖다 깨우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을 구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 구리든 뭐 내가 문제야, DNA가 문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개선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쫓아다닐 수도 있고 장기 연애도 잘 될 수 있겠네, 내가 행복한 연애도 할 수 있겠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포인트였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메타프레임이 바로 생기는 거죠. 응?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나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프레임이 생기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메타프레임이 생기게 되는 원리예요.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자, 저에게 처음으로 가볍게 만나고 싶다, 서로 부담없이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길래 저는 진지한 사이를 원한다고 하고 칼답 등 매달리는 행동을 하자 연락 횟수도 줄고 멀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만남 이후 반대로 제가 연락을 줄이고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자 자기 말고도 이렇게 만나는 여자가 많냐며 질투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정반대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런 걸 갖다 증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분 정말 제 이론을 갖다가 증명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미 닦아온 길이기 때문에 아마 편하실 거예요. 이미 닦아온 길입니다. 제가 다 이미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정말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요 바로 메타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의 경우에는 미루코님 스토리텔링 얘기 중에 전 여친이 결혼할 때 연락 오는데 왜 그런 거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제 이야기에 녹여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여성분은 곧 해외 출장을 몇 개월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곧 출장을 간다, 아쉽다 정도의 감정이었지만 저기서 쓴 이후에는 마치 본인이 떠나 있는 동안 저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며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재밌는 점은 상대방이 왜 불안하는지 저는 알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일단 이렇게 실전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요 어디까지나 이런 걸 메타프레임을 증명할 때만 사용하셔야 돼요. 예, 이런 기술을 갖다가 나중에는 장기 연애를 할 때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이 제가 아까 전에 사연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호웅님 사연인가? 거기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상대방을 을로 만드는 행동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연애가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철저히 갑으로 행동하시면 되기는 되는데 별로 썩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그렇게 낮은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꼭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해서 만나야겠습니까? 그게 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인지 자기가 행복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굳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말자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고 내가 기술만 써가지고 상대방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행동은요 언젠간 들통이 나고 장기 연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나도 내가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독님은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해도 괜찮아요.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랑 진짜 잘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헌신적이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장기 연애를 하고 싶어져가지고 장기 연애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가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외 안 하고. 제가 되게 많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진짜 저한테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자가 없었던 거야. 자기 남자들의 인생에서 내가 여태까지 퍼주고 힘든 연애만 했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좋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여자랑 오랫동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걔네들과 잘해서 결혼까지도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진짜.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상담을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응? 남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야 돼요. 무조건 남들에게 맞춰주는 연애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야지. 응? 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뭐 여자분들이 헌신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의존을 받아줄 만한 남자가 아니어서 문제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에게 의존을 하는데 의존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들도 있고 의존을 못 받아주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존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 세상에. 남자들이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키워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 제 수업 듣고 좀 잘 컸으면 좋겠어. 진짜 제 수업 듣고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좀 정신 차리시는 자기 중심을 잡아야지. 응? 그럼 못하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남자분들 너무 잘 제 방송 듣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본인들을 위해서 잘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을 위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지. 응? 내가 뭐 나 좋자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저 좋자고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도움되는 본인들이 잘 되면 내가 뭔 도움 받아.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하면 다행이지. 그러지도 않아요, 실제로. 응?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이제는 야속하다, 나쁘다, 착하다 이렇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행동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상대방의 행동은 나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라는 거, 주체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죠. 골든타임 같은 이상한 헛소리나 하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죄나 관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나의 가치를 지키며 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조금씩 뼛속까지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나고 한강을 다녀와서 다른 사람이랑 찍어준 사진으로 카톡과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그날 저녁에 전 여자친구의 카톡 프로필이 새로 올라왔고 인스타 계정을 만든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전 같으면 누구랑 갔을까 무슨 의미일까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작은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저 잘 지내는 모습과 최근 얼굴을 봤으니 반갑고 다행이고 기쁜 정도입니다. 아주 좋아요. 멘탈이 최고입니다. 진짜 이런 수제자예요. 동님 들어오셨죠? 아까 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제 수제자입니다. 예, 이 정도면 제 수제자 하셔도 돼요. 이 정도 멘탈 가지고 이 정도 실험하셨으면 제자입니다. 경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강의 진짜 재미있는 강의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번에는 인구학 관점에서 보는 정해져 있는 미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까지는요. 여러분들의 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를 보고서 한번 좀 파악해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대로 해도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10년 후에는 좀 괜찮을까? 이런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은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를 통해서 정해진 미래와 시장의 기회를 한번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걸 갖다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걸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가 통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잠깐만 가져와 볼까요? 이건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인데 전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책인데 이게 2권 나왔어요. 최근에 한 권 나오고 예전에도 한 권 나오고. 근데 뭐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이제 정해진 미래와 이제 시장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이제 써진 책입니다. 되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도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흐름을 알려면 이제 인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거는 철저히 이 인구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추론을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으로 인구는 고령화가 될 것이고요.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의 인구 구조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저런 위험 요소가 이게 되겠죠? 우리의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긴장하고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라는 거는 아주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되게 우습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아무리 많이 애를 낳는다고 해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자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태라는 사람은, 이 학자는 30년은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비를 하거나 생산의 주체가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출산을 하더라도 2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려면. 그래서 20년 동안은 똑같습니다. 예, 변화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인구 구조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경제 강의 시작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되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인구 구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잠깐만 이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예, 잠깐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되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예, 이것도 볼까요? 이미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이걸로 보는 게 좋겠다.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통계청이라고 써있죠? 밑에 하단에 보면 통계청이라고 써있죠? 이 통계청 자료입니다. 앞으로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여기 엄청 위에 있는 세대들이 이제 58년 개띠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초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되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몇 살이 됐냐면 17살이 되었고 이제 고2 정도 되는데요. 3년 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2년에서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대학교 이후에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시장의 주체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주 고객층이 20대 초반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20대 초반의 인구가 확 줄게 되면은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업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황이 나빠질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산업별로 제가 좀 구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20세에서 29세의 인구가 660만인데요. 2030년이면은 470만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25년까지, 지금 2025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5,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6년 정도 안에 1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 거고요. 2026년에서 30년까지 그 5년 사이에 또 100명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도 10년 후에요. 예. 근데 이제 10년 후에 660만 명이 젊은 인구가 470만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0만 명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젊은이들이 빠지게 되면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업황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 말고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이 58년 개띠, 이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저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년대 2040년에 인구 분포라고 보였지만 이제 이게 30년 땡기면은 이제부터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예. 이 58년 개띠부터 은퇴가 가장 좀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60년 은퇴자들이 평균 60만 정도 되었는데 58년 개띠부터는 한 75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애 전환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한 23년 정도 더 살아야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28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 정도는 25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제 시장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은퇴자들이 이제 58년 개띠가 제일 많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점점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서 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58년 개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점차 늘어나 가지고 61년생의 경우에는 90만 정도가 됩니다. 예. 90만 정도가 이제 은퇴자가 나타날 거예요. 61년생 됐을 땐 이게 3년 후죠. 예. 3년 후에는 90만 정도 은퇴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점점 늘어나요. 은퇴자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예.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가 이제 시장의 기회로서 작용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뭐를 할 것인가? 아마 이 사람들의 삶 때문에 어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냐면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칠 거라는 보고가 커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이분들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요 연령대부터가 어려서부터 아파트 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꿈꾸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20평대 아파트를 사고 또 더 벌면 30평대로 가고 40평대로 갔던 이런 세대들이에요. 이 58년 개띠부터가. 자, 갑자기 이제 소득이,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소득은 없어지죠.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난 뭔가를 해야 되고 돈을 이제 30년 정도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는 너무 젊거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평균 연령이 23년에서 30년 정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서울에 있던 집을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58년생을 통한 이제 고령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갑자기 이 아파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야 뭐 어떻게든 이 매물들을 갖다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업을 뭔가 하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는 마냥 놀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은퇴자들이 목돈을 크게 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대부분의 자금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밖에 없는데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조심성이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조심성이 커져가지고 리스크 있는 행동을 잘 안 하고 안정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하실 거고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제 집을 팔고 사업 자금 마련하고 외곽에 집 살 돈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이분들이 이제 여태껏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큰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제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외곽에 서울 경기도 외곽이라던가 뭐 인천 이런데 외곽에는 이제 집값이 오를 거냐? 그러면 이 58년 개띠들을 통한 이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외곽의 집값은 오를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뭐 실제로 우리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요. 뭐 요번에도 뭐 일산이나 이런 데다 제3신도시 막 이렇게 짓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곽에는 공급이 많아요. 예, 아파트 공급이 많고요. 지금도 비어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외곽을 가더라도요. 외곽 지역에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그렇죠. 공급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의 공급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상승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구학자가 하기에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인구가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항상 인구는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계속 관행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던 사업이 계속 잘 될 거고 그럼 계속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인구 성장이 멈추면은 그런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인구가 성장이 멈추고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두 가지 조심해야 될 업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산업은 첫 번째가 대학 산업. 예. 왜? 젊은이들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지금도 그렇죠. 대학교 난리 났잖아요. 그죠? 대학교 막 다 경쟁력 없는 대학교들부터 다 싹 처분이 될 겁니다. 예. 대학 산업. 왜냐면 당연히 20살인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제부터 제가 아까 전에도 자료 준비할 때 조사했었는데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이게 이렇게 보면 되나? 예. 이게 안 보이네. 아무튼 이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차 쭉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네, 되셨죠? 이렇게 쭉 이게 2011년도부터 쭉 줄어들고 있죠.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않던 이미 응시자 수는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이제 아직 2002년 그 세대가 아직 3년 후에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미 줄어들고 있죠. 응?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산업은 앞으로 점차 안 좋아질 거고요. 예. 그리고 내수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던 덩어리가 큰 거, 예를 들면 집, 자동차 이런 업계에 영향이 크게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네, 아파트 세대가 이제 이탈하면서
아파트 집값은 떨어질 거는 뭐 명약관화하고요. 예. 자동차,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현대차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예, 학원은 이미 타격이 컸죠. 이미 스마일통통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원은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타격이 컸죠. 다 요즘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다, 예,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예, 세상의 흐름이기도 한데 이미 큰 영향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이제 학원들은 어렵게 되는 거지. 뭐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잘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예. 앞으로 그 사람들도 업황이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할게. 근데 이런 학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워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스마일통통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 학원이 타격을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이제 시장을 다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관행을 갖다가 계속 해오는 게 문제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을 차렸다. 그러면 영어 학원을 갖다가 예전에는 입시생만 받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변화를 시켜야겠죠. 새로운 니즈를 찾아가지고 이제 나이 든 사람도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행동을 보이고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 학원은 무조건 망한다. 학원 업종 무조건 망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수험생만 한국사를 배웠다면 요즘에는 인문학이라는 어떤 분야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산업이 어려워질 건 뻔하지만 그래서 이제 평생 대학원, 뭐 평생 대학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노년층을 끌어들인다면은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대학원이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실제로도 아마 그런 전망과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그 차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예. 현대차가 지금 시장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을 사상 최대로 찍었어요. 예.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을 사상 최대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는 대수는 줄었는데 객단가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싸구려 차를 판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네시스를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제네시스를 많이 살 연령대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아마 40대 말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소득은 좀 많은데 품위를 중시하게 되는 연령층에서 이런 제네시스를 많이 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많이 사줬는데 이제 1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6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차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가 많이 필요 없고요. 차는 여전히 뭐 잘 굴러 다닐 거고 10년 타도. 그래서 차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40대들이 50대가 돼가지고 60대들의 소비를 대신해 주면 돼요. 리플레이스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40대는 지금의 40대가 50대보다 인구가 더 크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그 인구구조 변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지금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의 40대는요 50대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네? 지금 40대가 50대보다 많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비라는 거는 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나는 이 나이대가 되면 무조건 이런 걸 써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가 이 나이대 되면 무조건 이걸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40대는 어떤 세대들이냐면요. 예전에 X세대예요. 서태지들 있죠. 서태지 아이들이 나왔던 그때 시절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요.
예전에 사람들 50대랑은 좀 달라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50대 있는 사람들은 국산을 사용하자, 애용하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서 차를 사더라도 무조건 제네시스를 삽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산차를 사는 거죠. 근데 이 40대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용을 지출할 거면 제네시스를 사거나 아니면 외국차를 사거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외제차를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요. 저도 이제 나이가 37이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세대인데 저도 굳이 국산차 안 사요. 예. 국산차 사용하자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을 지출할 거면 외제차, 폼나는 외제차 사지 굳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가 이제 외제차를 사버리면 현대차를 사줄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식료품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제 자동차 시장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식료품 시장으로 가봅시다. 식료품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먹던 사람이 40대가 되거나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는다.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람의 입맛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먹던 걸 찾고 입맛이 쉽게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새로운 맛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을 갖다 기억하고 계속 그걸 찾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뭐 삼양라면을 갖다가 계속 먹지 않습니까? 뭐 신라면 먹던 시절은 계속 신라면만 먹고 삼양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0년 전 그 맛 뭐 이런 거 원조 따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찾잖아요. 여러분들 뭐 음식점만 하더라도 원조 맛집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게 그런 거죠. 예전의 그 맛을 추억하기 위해서 계속 먹는 것들입니다. 물론 많이 사 먹지는 않겠지만 그게 변하지는, 그 수요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응? 자, 그러면 이제 58년생, 이제 이 은퇴자들이 58년 개띠나 이런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 이런 걸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많이 할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길 때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길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응? 그죠? 예. 좀 여행입니다. 예. 여행은 많이 해요. 예. 제 여행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 동반, 보통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요. 이 나이대 있는 사람들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여행을 갈 텐데, 이분들은 자유여행으로 갈까요? 패키지로 갈까요? 당연히 패키지로 가겠죠.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패키지로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친구들하고도 같이 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가 여태까지 고생해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국적기 이용을 한다던가,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대접받으면서 가려고 하죠. 여태까지 고생한 것도 있고 수고도 하고 한번 가는 여행인데, 은퇴하고 한번 가는 여행인데 좀 좋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구려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요,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벌써 이런 패키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적기 이용을 해서 가는 거라던가 4성급 이상의 호텔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어필을 해요, 걔네들이. 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 말고 82년생인 분들, 예, 82년생 김지영 이런 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나이가 82년생이면 38이거든요. 이때쯤 37에서 38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한 지는 이제 좀 꽤 되셨겠죠. 예, 아마 10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 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간들은 환멸을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 돌아가는 이 쳇바퀴 안에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 회사 직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때려치려고 이제 주머니 속에 막 이게 가슴 한쪽에는 이제 사표를 갖다가 항상 퇴직서를 갖다가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왜 못 줘요? 예, 집에 이제 식솔이 딸려 있으면 못 주는데 혼자 만약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면은 남자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막 이직을 많이 해요.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여기 회사 갔다 저기 회사 갔다 이 직장을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직장 이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인간들이 좀 그런 동물적인 행동을 보여요. 예. 실제로도 그래서 37, 38 딱 이때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아무튼 그때도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행사가 굉장히 잘 되겠냐 이런 전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여행 산업이라든가 이제 항공사들은 되게 10년 정도는 계속 좋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한두 번 다녀오다 보면요 경험이 생겨가지고 대부분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가기보다는 호텔이나 이제 비행기를 갖다가 대행해주는 뭐 호텔스 컴파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구매해서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훨씬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모드 투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마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항공사들은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 대략적으로 아주 이제 저평가돼 있으면은 뭐 곽강을 받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함없이 뭐 대단한 호황이 아직 망하지는 않겠지만 호황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호텔 비교 사이트라든가 이런 호텔스닷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예, 그런 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전망.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산업. 예, 화장품 산업을 한번 볼까요? 인구가 변동되는 것만 보면 화장품 사업은 사양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 화장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꽃중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즘에는 50살이 돼도요 30대 중반의 외모가 돼요. 요즘에 장동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젊죠. 그죠? 물론 연예인이니까 외모를 중시하지만 그러니까 외모를 관리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요즘에는 외모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을 사용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진짜 화장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예뻐지려고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화장품의 용도가 변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기능성 화장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에서 케어의 니즈로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방 화장품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요.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화장품을 사용을 해요. 사람들이 남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줄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들보다도 더 로열티가 강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한번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그 브랜드를 계속 쭉 써요. 예, 로열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충성 고객층이 굉장히 높은 고객층이 이제 화장품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류.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주류. 술 먹는 거. 기본적으로 술의 소비는 나이와 정반비례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나이 드는 사람일수록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예, 그럼 건강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못 마시는데 젊은 사람들 20대에 술 마시는 건 몇 병씩 막 사람이 뭐 진짜 떡이 되도록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돼서는 그렇지는 않고 사리 분별이 생겨서 적당히 마시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술 소비가 굉장히 큰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도시로 모이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술 소비층이 지방에서 빠져나와서 도시로 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지방 주류 업체는 망하는 겁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망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방 술집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술집 차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20대를 겨냥한 술집을 차리시면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을 차린다던가, 그래야겠죠. 아무튼 2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예, 술 장사가 잘 안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입니다. 음식점에서 술 파는 걸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대학가 주변에서도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가 상권도 쇠퇴를 할 건도 뻔한 거고, 예, 대학가의 주변에 이제 20대 인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걔네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부는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인구들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요,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주를 넘어서, 요즘에는 술을 적당히 마시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도 나쁘다라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지나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출산율 전망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율이 반등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다 정도가 아니라 없다. 출산율이 이제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금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뭐 저출산 대비해가지고 막 돈도 풀고 막 그러죠.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고요. 전년도의 이거는 전전년도의 혼인 건수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현재 혼인 건수 있죠?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혼인 건수? 제가 이제 이미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게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줄여볼게요.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줄어들고 있죠. 혼인 건수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를 찍고 있거든요. 26만 건 뭐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줄 엄마가 점점 부족해지고 숫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낳아줄 엄마의 숫자는 계속 줄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잠시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가임기가 지나는 여성들은 많아지는데 그 대체해줄 여자들은 적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아줄 엄마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20년 전 가족계획을 통해서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아니라 20년 전에 가족계획이란 걸 했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그리다 뭐 둘만 낳아 잘 그리다 이런 가족계획을 통해서 이미 젊은 여자들의 숫자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버렸고요. 적고요. 예. 여성은 늘릴 수도 없고, 한국은 무조건 초저출산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민의 경우 한번 이게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을 받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낳을 때 뭐 7, 8명씩 낳아요.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평생 애를 낳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걔네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난민을 받잖아요. 걔네 젊은 애들은 한 7, 8명씩 낳아요. 그리고 이게 인종에 따라서 출산율이 다릅니다. 백인들의 경우 한 출산율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출산율이 한 2점대를 찍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히스패닉이 더 많이 나요. 히스패닉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률이 낮고요.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인들의 위기다. 백인들의 땅이 아닌 거지. 이제부터는 히스패닉의 나라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교육 수준이나 소득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고. 예,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계를 냈는데 출산율에 영향을 받는 게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높아지면요, 출산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행동이 더 커지면요,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들으면은 좀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동물이라는 거죠. 예, 인간은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늘어난 거죠. 할 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예. 애를 낳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애를 출산하기가 싫어한다는 거죠. 동물들이 그냥. 그리고 가정 내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자들이 가정 내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건 가정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안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건 국가에서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려면요, 여자들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뭐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모계 사회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자를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남자가 선장 역할을 잘하면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예,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회 진출하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 여자분들이 뭐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뭐 예뻐져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해도 애 낳기 싫어하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남자분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예.